철학적 정치학을 공부하는 그리고 그걸 신념으로 삼는 정당 하나 있으면 재밌지 않겠냐. 거기서 배양된 정치인들은 또 이 세계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되게 의미 있는 어떤 실험을 하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멀리서 이렇게 근거를 댈 게 아니라 막 노노맹자만 해도 멀잖아요. 가까이에 몇백 년 전에 율곡이라는 위대한 정치가가 남겨놓은 성학집요라는 글이 있어요. 집요라는 거는 모을 집자의 요령 요자니까 핵심만 모았다는 거예요. 선조가 정치하느라고 바빠서 학문할 시간이 부족할 테니 성인 되는 학문의 요령만 내가 뽑아서 드릴게요. 그래도 두꺼운데 그것만 읽으시면 사서삼경을 다 꿰뚫게 돼 있어요. 사서삼경의 모든 핵심, 기존 선비들, 송나라 때 철학자들의 철학적 핵심을 다 모아놓고 그것도 읽다가 이해 안 되면 주석서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막기 위해서 율곡이 주석을 다 해줬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유학의 핵심만 알고 싶으면 성학집요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시면 그것도 대학의 순서에 맞춰서 수기, 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순서에 맞게 딱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거 한 권만 읽으면 정치 바쁜 분이 들고 다니면서 읽으면서 양심 철학 공부해 가면서 바로 정치할 수 있게. 이런 거 우리나라가 정말 잘 해놨는데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이 단락은요, 주제가 이 간신배들에 대한 경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저기 불려 나오는 분들 있죠? 나라에 문제 일으킨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아주 와닿으실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리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양심 정치의 요결이죠. 양심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요결이 들어있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신이 살피건대, 선조한테 올린 글이라 신이 살피건대 임금이 진실로 어진 인재를 쓰고자 한다면 반드시 소인배를 멀리해야 됩니다. 이게 철칙이에요. 어진이를 들여다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소인배를 멀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인배는 바로 정치를 망치기 때문에. 즉, 지금 여러분 그 좋은 거 드리는 것보다 먼저 할 게 나쁜 거 빨리 버리는 거예요. 나쁜 걸 버려야 돼요. 쓰레기 일단 버려야 돼요. 그래야 좋은 거를 들여오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꼭 이 순서만 지켜야 된다 하는 게 아니라 일의 어떤 중함으로 보면 소인배 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하는 거를 유학은 늘 강조합니다. 어진이 쓰고 싶다고요? 그러면 소인배 좀 멀리하세요. 선조 주변에 있는 소인배들 좀 멀리하세요 이겁니다. 그런 뒤에야 임금과 신하가 늘 틈이 없어서 치도 정치의 길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능한 인재를 데리고 와도요. 공자를 만약에 선조가 등용해도 소인배들이 주변에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이간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아요, 이 왕이. 워낙 그 소시오패스들은 얼마나 무슨 수든 다 쓰죠. 별소리 다 하니까. 만약 악을 미워함이 엄격하지 않아서 악을 미워해야 돼요. 이 유학에서는. 악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선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악인을 나는 악인도 되게 사랑해. 악을 배격하지 않아. 이분은 선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 되게 포용력 있는 것 같죠. 자비 같죠. 악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성을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아, 나는 암도 괜찮아. 다 포용해. 이런 말이랑 같아요. 몸에 지금 병균들이 들어와서 우글거리는데 아, 괜찮아. 아, 병균도 다 생명 아닌가? 이제 그냥 그건 무슨 기분으로 하실 수는 있는데 죽어요, 문제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정치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금 책임지는 사람 입에서 악인도 나는 다 우리 국민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가로이. 그 사람 하나가 여러 국민을 죽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악을 미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요.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선을 진짜로 하겠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 유학에서는 안 믿습니다. 그 사람은 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학에서 제일 추구하는 인간형은 호선오악이에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좋아하는 사람. 악을 미워함이 엄격하지 않아서 소인으로 하여금 남을 헐뜯는 혀를 놀리게 한다면 간신배들이 넘치는데 간신배들도 내 신하다 말해봐라 하면서 막 간신배들이 막 쓰레기 같은 말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정치가도 자꾸 듣고 있다 보면 넘어갑니다. 문제는 처음 들을 때는 반발해요. 양심이 있는데 왕들이 여러 번 듣다 보면 넘어가요. 중독돼요. 끌려가요. 그러니까 세뇌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들어야 오히려 이제 뭔가
편안해지는 경지까지 가니까 군자가 어떻게 조정해서 편하게 설 수 있겠나. 양심 전문가가 어떻게 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막 혀를 놀리게 임금이 방치하고 있다면 악을 미워하지 않는 군주를 믿고 어떻게 선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군주는 뭐만 해주면 돼요? 악을 확실히 미워해주고 선을 진짜 좋아해주면 돼요. 즉 그래서 오타쿠가 거기 있어야 된다. 군주 자리에 오타쿠가 없으면 올바른 정치인이 힘을 쓸 수 없다. 자, 민주시대면 어디에도 적용 가능할까요? 민주시대는 물론 그 대통령이 예전 군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국민의 이제 권력은 주권은 국민한테 있다고 지금 표방한 민주사회라면 국민도 똑같이 해줘야 돼요. 대통령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국민이 뭘 해줘야 돼요? 악한 정치인들을 진짜 미워해줘야 돼요. 양심적 정치인들을 진짜 좋아해줘야 돼요. 어렵죠. 국민 전체가. 그래서 제가 양심 51%를 주장한 게 다는 못 하더라도 50% 이상은 이런 양심을 좋아해주지 않는다면 민주사회에서 어떻게 양심적 정치인들이 힘을 쓸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양심적 정치인들이 힘을 쓸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준 적이 있는가 이거죠. 응원해 준 적이 있는가. 온갖 소인배들이 혀를 놀릴 수 있게 방치하지 않았나. 국민들이 방치하지 않았나요? 그런 소인배들 옹호해 주는 방송 들으면서 같이 그냥 맞장구 치고 그 방송도 듣다 보면 금방 중독됩니다. 다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처음에는요, 욕하면서 봐요. 아유, 저게 말이 되나. 근데 몇 번 보다 보면 이제 친근해지고요. 사고방식이 이제 같아져요. 전국의 어르신들이 종편 보고 있는 이 현상이 종편이라고 다 나쁜 것도 아니죠. 뭐, 이번에 보면은 또 양심적인 종편도 있고, 양심적이지 않은 종편. 하지만 비양심적인 종편의 내용을 계속 듣고 계시다 보면 금방 세뇌당해요. 특히 본인이 꼼꼼히 그 반박되는 증거를 찾아보시지 않는 분들이라면 진짜 금방 넘어갑니다. 완전히 세뇌됩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을 세뇌시키는 거랑 지금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왕이 세뇌돼 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율곡 입장에서 아주 실전적인 얘기입니다. 왕이 저렇게 소인배들이 혀 놀리는 거, 막 함부로 짓거리는 걸 다 들어주시면서 올바른 정치 하시겠다고요? 말이 됩니까? 군자들이 당신 밑에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저 남을 헐뜯는 자들은, 이 간신배들은요, 염탐을 잘하고, 정보를 잘 캐고요, 항상 간첩들을 많이 심어두고, 꼭 간첩이 북한에서만 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뿌락지들 심어두고 다 정보를 듣고 100가지로 모양을 바꿉니다. 또 지금 막 직접 민주주의? 그럼 직접 민주주의 주장해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또 조금 있다 기본소득도 이제 또 누구보다 앞장서서 기본소득도 주장할 겁니다. 2등만 되면 자기한테. 그러니까 왕이 볼 때는요. 이 사람도 좋은 복지정책을 이 사람도 복지정책을 똑같이 얘기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소인배의 마음이고 한 사람은 군자인데 왕이 헷갈리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속지 마라. 이런 사람들은 100가지로 모양을 바꾼다. 그러니까 양심적 주장한다고 해도 믿지 마라. 혹은 겉으로 도우면서 속으로 짓누르고 겉으로는 도와주는 사람으로 다가와서 속으로는 짓눌러서 뺏어먹는다. 최순실 같은 막 이런 사람들. 혹은 처음엔 칭찬했다가 막 잘한다고 부추겨주다가 나중에는 비난하고 수틀리면 또 비난하고 있고. 우리가 만약에 정계에 나가서요 자리를 차지해도요 도와주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요? 관료들 중에도요 대통령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벗겨먹는데요. 대통령이 오잖아요. 대통령 뜻대로 합시다. 하다가 싹 자기 뜻대로 가고 있는 거죠. 말리는 거죠, 대통령이. 다 말렸어요, 대통령들이 그동안 경제 관료들한테. 왜냐하면 되게 진보적 성향이 강한 대통령도 올라가서 좀 있다 보면 이제 성장주의자가 됩니다. 노동자 탄압하고 있고.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신하들한테 말린 거죠. 지금 이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척 하다가 자기식으로 싹 끌고 갑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끌고 가버린다. 칭찬했다가 이거 잘하신다고. 거기에 말리는 거죠. 노래방 가서 노래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옆에서 막 잘한다고. 그래서 막 기분 내서 부르다 보면 나중에 가서 이불킥 집에 가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시는 것처럼 막 잘한다는 것도 이렇게 그 사람이 좋은 호의로 그랬으면 이해되는데 뭔가 욕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면 하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거짓된 일을 꾸며서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교묘하게 그럴싸한 구실을 또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 한 사람 아주 그냥 간첩도 만들어 죽이잖아요. 이런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금이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독실하게, 그래서 독실하게 양심을 하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한테 거짓된 학문이다, 사이비 학문이다라고 이렇게 간언하기도 하고, 이 지금 조정이 소시오패스들한테 점령당해서 지금 소시오패스 신하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기 싫어서 숨어있는 은거에서 자기도 닦는 고상한 사람들한테 세상을 업신여긴다고 왕한테 자꾸 비방하는, 저것들이 왕을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럼 또 왕이 또 열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잘 넘어갑니다. 특히 선조 같은 왕은 다 넘어가요. 왜? 자기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신하가 해주는 거죠. 왕부터 소시오패스면요, 죽이 얼마나 잘 맞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태계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옆에서 태계가 임금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맞는 거겠지 하고 둘이 합심해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또 나아가기를 어렵게, 내가 감히 저 조정에 나가서 진짜 저 소시오패스들이랑 싸울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물러나기를,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사양하는 사람들한테 저 임금한테 잘 보이려고 저 짓 하고 있다고 또 꼬지른다는 거예요. 임금한테 멋있게 보이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정에서 올바른 말 하는 사람한테 정직함을 판다고, 저 정직한 척 하는 거예요. 왕한테 잘 보이려고. 나란 일에 마음을 다하는 사람한테 국정을 농단한다고 꼰지르고, 이게요, 율곡이 당하는 것들입니다. 율곡이 그 당시 이렇게 당했어요. 율곡이 한번 움직이거나 말을 하면 악플이 달렸어요. 누가 했냐? 동인들이 그랬어요. 서인들한테 동인들은요, 그럼 동인들이 누굽니까? 태계 제자들. 태계 제자들이 그렇게 악플을 달았습니다. 율곡이 한번 움직이면. 아프다고 하면은 임금한테 총애 받으려고 저런다 그러고. 실제 율곡이 다 당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한이 있어요. 태계 제자들하고요. 그러니까 유성룡, 드라마 유성룡 나오면 유성룡이 주인공이죠. 그쪽 분들이 율곡한테 그렇게 험하게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나중에 유성룡이 이제 임진왜란 되고 나서 율곡 말 들을 걸 하고 후회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냐면 생전에 그렇게 험하게 했어요. 율곡이 10만 양병 얘기하면은 또 국민들을, 그러니까 10만 양병까지 꼭 얘기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서인 측 자료에 남은 거라 국민들을 또 불안에 떨게 한다고 막 욕하고. 그래서 실제로 임진왜란 때 일본 가서 사신들이 보고 왔죠. 서인 측에서 뭐라고 했나요? 전쟁 일으킬 상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런데 동인 측에서 김성일, 나중에 의병장 됐지만 뭐라고 했나요? 김성일 그분이.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만 하면 계속 악플다는 문화가요, 우리나라 전쟁 대비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김성일 그분은 목숨 걸고 의병장 하시다 가셨죠. 그렇게 해서 그나마 명예 회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어느 한 측에서 안 보더라도요, 이게 좀 심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냥 막연히 한 얘기가 아니에요. 본인이 당하는 일을 써놓은 거예요. 어진이들을 청구하고 뭔가 이렇게 협력하면은 붕당 만든다고, 패거리 정치한다고 뭐라고 하고, 묵은 패단을 좀 고치자고 하면은 정치를 어렵게 한다고 뭐라고 하고. 요즘 정당 간에 비방하는 것까지 연결해서 봐도 재밌죠. 선량한 일을 모함하는 술수는 다 말을 못합니다. 임금께서 만약 소인들을 깊이 미워하여 통렬하게 끊지 않으시고 함께 수용하고 함께 기르는 계책을 쓰신다면, 소인배들하고 군자를 함께 키워나가야겠다라고 하신다면 그 술수에 빠져서 온갖 간신배들은 모여들고 군자들은 결국 멀리 갈 것입니다. 숨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두렵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한 단락인데 메시지가 분명하죠. 율곡이 다 당했던 일입니다. 동인을 지지하는 분들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반성하셔야 돼요. 율곡 같은 정치인이 사실 없었단 말이에요. 조선왕조에서도 되게 드문 정치인이었는데 그렇게 사실은 못 살게 굴었습니다. 정치를 못하게 했다는 거. 예. 동인 측도 입장이 있지만,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서로 오해하는 측면도 있어요. 저쪽이 간신배 아닐까 하고 오해하기 시작하면 좀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인정하지만 율곡이 정당한 주장할 때도 서인 측이 분명히 전쟁 일으킬 상이라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분명히 전쟁 일으킬 놈이라고 얘기할 때도 그걸 왜 굳이 반박했을까요? 저쪽 말이
맞으면 안 되니까 이 당파 싸움에서 나온 서로 이 비방 속에서 우리나라 자체가 이 손해를 봤죠. 그런 것도 제가 뭐 서인 편들어서가 아니라 율곡 선생을 못 활용해 놓던 그 당시 그게 안타깝잖아요. 이런 인재들이 왔는데 제대로 못 썼다. 그래서 결국 임진왜란을 맞이했다 하는 거, 이건 반성해야 됩니다. 왜냐, 동인들의 말도 부분적 자명함은 있지만 그 당시에 율곡을 비판했던 그런데 분명히 결국 전쟁을 못 막고 그런 면들, 율곡 선생이 뜻을 결국 못 펴고 조정에 나가서 계속 욕만 먹으니까 물러나요. 그럼 물러난다고 또 욕을 해요. 나오면 나온다고 또 욕을 해요. 그 속에 있다가요, 단명했잖아요. 빨리 죽었어요. 40대 죽었단 말이에요. 되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거는. 자기랑 좀 다르다고. 사실은 율곡도 태계 문인인데, 태계에 대해서 비판했다. 그래서 비판하고 새 그룹을 만들었다 하는 걸로 사실은 욕먹은 거죠. 그래서 당시 동인 젊은 층들이었어요. 그 당시. 젊은 분들이 그렇게 악플을 많이 달아서. 그래서 이때 그 실록을 보면 참 험합니다. 안타까워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율곡이 이런 책까지 써서 이런 얘기 하는 데는 본인의 그런 경험들이 담겨 있다. 근데 선조가 율곡을 좀 총애해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동인 측은. 저쪽이 혹시 힘을 얻을까 봐. 근데 선조도 문제가 총애하면서도 또 그런 비방들은 또 다 들어요. 왜냐? 율곡이 너무 인기 있는 거 싫단 말이에요. 선조는. 선조의 심리를 되게 잘 이해해요. 선조는 이순신도 되게 질투했죠. 질투가 너무 강해요. 자기가 정통성이 없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올라가면 되게 불안해합니다. 국민들이 혹시 뒤에서 나를 흉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것에서 의심하는 타입인 거죠. 그러니까 율곡을 그렇게 총애하고 율곡을 의지하면서도 율곡이 나보다 더 인기 있을까 봐 되게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곡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허용하는 거예요. 율곡이 막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조가 설마 그러려고 하면서도 즐기는 거죠. 율곡이 좀 그래. 그래서 율곡을 꼭 깔아뭉개야 자기가 심리적으로 편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율곡이 왜 이런 걸 썼는지 이해되시죠? 진짜 잘해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하는 거죠. 그러려면 소인배들 말 좀 듣지 마십시오. 요즘 우리 정치에서도 이런 간신배들이 지금 율곡 상황과 좀 또 우리가 다르겠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도요, 이런 간신배들이 자기 그냥 소시오패스들이 지금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을 차지하고 국민이라는 이 주인을 속이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국민들은 그걸 또 싫다고 못하고 말하는 거 다 들어보고 따라가고, 이런 모습 보이는 한 이 민주주의도 암울하다. 또 그런 국민이 대표로 뽑아놓은 대통령이라도 깨어있어서 대통령이라도 정당한테 휘둘리지 않고 정치를 해나가야 될 텐데, 이런 소시오패스들한테 흔들리지 말아야 될 텐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오히려 반대죠. 오히려 거기서 더 청와대에서 더 주도해가지고 소시오패스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했으니까 어느 시대나 이런 게 문제인데, 이런 거는 여러분, 이런 거는 이게 제일 본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본질이냐면요, 정치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면요, 소시오패스들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원래 정치란 그런 거야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정치학 좀 했다는 사람, 정치 학문적으로 안 했더라도 실전에서 정치를 구르면서 배웠다는 사람들한테 가서 소시오패스가 문제야라고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순진한 놈이라고 해요. 정치를 모르시네. 정치는 그런 거야. 인류 역사상 그런 거야. 그 말도 맞아요.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그쵸? 그런데 철학적으로 분석하면요, 그거를 지금 때려잡아서라도 바로잡는 법이 있어요. 이걸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도 맞는 거예요. 이 말도 맞는 거예요. 둘 다 일리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결국 우리 주장은 양심으로 욕심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양심으로 욕심을 경영해서 결을 바꿔보자는 거죠. 소시오패스가 주도한다는 것도, 정치를 늘 하는 거라는 것도 우리의 편견일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상황 바꿀 수 있는데 그 바꾸는 방법을 몰라서 끌려가면서 그냥 이거를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이게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우리 이 홍익학당에서 얘기해드리는 이런 철학적 입장이 옳다는 증거가 뭐냐면, 국민들은 다 저걸 원해요. 저희가 하는 말을 원하지 않나요? 동조하시지 않을까요? 저희가 하는 말에?
뭐 잘못됐다고 느끼잖아요. 여러분이요, 만약에 정치인들이 지금 청문회나 이런 거 보시면서 그 정치인들이 저 따위로 하면 안 되지라고 분노하시려면요, 결국 여러분 철학적인 그 이런 입장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올바른 정치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신 거 아닌가요? 지금 국민들의 모순된 상태 아시겠죠? 원하기는 되게 철학적인 그런 민주주의를 원하면서 실제로는 끌려가고 계신 거죠, 현실에. 현실은 이런 거야. 그런데 현실은 이런 거야 하면 만족하시고 가셔야죠. 계속 열받으시죠. 그럼 이게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계속 열받아요. 몸이 아프대요. 병원에 와서 의사가 이 약을 드시면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란 게 이게 늘 아픈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의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고치는 법이 있어요. 이 약만 드시면 나아요. 근데 그런 게 가능한가요? 현실이라는 것들 아프면서 성장하는 거 아닌가요? 계속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약 먹고 나으면 어떨까요? 왜 진작 약을 안 먹었을까 하고 후회합니다. 이해되시죠? 인류 역사상 수많은 성인과 철인들이 정치 현상에 대해서 본질적인 답을 내린 게 저거예요. 철학자가 정치하면 된다는 거예요. 철인 정치, 서양에서는, 동양에서는 이런 도학 정치, 철학 정치를 계속 주장해요. 이걸 시행만 하면 인류는 반드시 산다. 근데 지금까지 미루고 있어요. 계속 미루고 있는 인류가. 잠깐만요. 더 해보고요. 일단 소시오패스들과 더 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다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지금 저는 우리 민족이 결정을 내리셔라 이거죠. 계속 더 그렇게 가실 건지 근본 뿌리를 치료하실 건지 이번 기회에. 이번에 제대로 터졌거든요. 거의 뭐 온몸에 지금 암이 전이된 상태입니다. 어디를 파도 최순실이 나와요. 몸을 어디를 파도 들어가면 다 최순실과 대통령이 나옵니다. 신기하죠? 이거 온몸에 구석구석 전이된 상황입니다. 지금 어디로 파고 들어가도 암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고치는 법은 있어요. 치료법은 있어요. 그 치료법을 홍익당은 갖고 있습니다. 확 말 안 해버릴. 하다가도 이걸 우리가 들고 있는 마음이 얼마나 찜찜해요. 공개하고 다 같이 병 고칩시다 하는. 그래서 우리는 안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했다. 얘기를 했다. 선택은 국민이 하셔라 이거죠. 진짜 근데 저는 또 당분간 좀 더 아플래요 하시면 어쩔 수 없잖아요. 저희가 뭐 강제로 약을 투약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다만 설명은 잘 해드려야죠. 이 약을 먹고 싶게 유혹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니까 이거 드시면 끝장입니다 하는 얘기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은. 이게 강제로는 안 되는 거니까요. 이게 이런 상황 이해가 지금 역사적으로 이렇게 율곡 선생 같은 분들의 한을 푸는 작업도 됩니다. 역대 모든 성현들의 한을 풀 수 있어요.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에서. 이건 동서양 모든 철학자들의 한입니다. 서양에서도 다 사약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소크라테스도. 그러니까 이게 한이에요. 전 세계. 이 양심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았던 분들이 품었던 한이에요. 인류는 살 길이 있는데 양심이 답인데 인류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 인류가 더 성숙되면 원할 것이다. 그때를 기다려온 거예요. 그때를 동양에서는 개벽이라고 하고 기다려온 거예요. 개벽때가 오면 분명히 인류가 다 원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도 개벽된 것 같아서 지금 딱 나왔는데 안 원하시는 것 같으면 저희도 당황이죠. 때가 아닌가 보다. 지금이 아닌가 보다 하고 또 이제 미뤄야죠. 우리들끼리라도 먼저 그 약을 복용하고 건강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또 때를 기다려야겠죠. 다만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이 그때이기를. 전 세계 인류가 공통으로 원하는 양심을 원하는 그 시기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만 지금 뭔가 약간 지금 정보가 부족해서 잘 모르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최대한 알려드리고 정보를 알려드리고 한번 선택의 기회를 드려야 맞잖아요. 저희도 지금 국민들도 모르는 데서 우리끼리 여기서 모여서 양심이 답이다 외쳤다가 국민들이 안 따라준다고 삐져가지고 안 하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정당을 만들어서라도 알려보겠다는 거예요. 알려본 뒤에 또 그때 생각하죠. 자, 이제부터 진짜 본론입니다. 양심 경영의 비법을 율곡 선생한테 배워볼게요. 이거는 단군 요순일에 내려오는 최고의 양심 정치학의 비결입니다. 신이 살피건대 천하는 지극히 광대하고
자, 천하에서 뭐 전 세계까지 생각하지 않으셔도 우리나라만 갖고 얘기하죠. 지금 대한민국은 광대해요. 그리고 일의 기미는 지극히 번잡하니 일이 지금요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취하냐에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요 어떻게 변해갈지 몰라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그러니까 그 일의 어떤 기미라는 건요 낌새입니다. 낌새. 즉 낌새가 지금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낌새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조짐들이. 악이 치고 나올 조짐 각 분야마다 뭔가 막 계속 요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방 악으로 치달을 수도 있고 선으로 갈 수도 있는 이 선택의 갈림길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고 처리해야 할 일은 너무 광대하고 임금의 작은 몸으로 대통령의 작은 그 한 몸으로 작은 몸이라는 게 그 광대한 거에 비하면 한 몸뚱이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 임금이 그 한 몸뚱이로 작은 몸뚱이로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작은 몸뚱이로 고요하고 마음을 늘 평온하게 마음 리셋을 계속 해가면서 간략함에 머물면서 자명한 마음을 취하니까 간략하죠. 양심에 맞아 하고 안 맞아 안 합니다. 자명하고 찜찜 안 해요. 고요하면서 간략하죠. 이러면서 거기에 머물면서 대응함에 여유로울 수 있는 건 천하의 모든 일, 그 광대한 일에 그 요동하고 있는 그 수많은 선택의 그 갈림길들에서 일을 고요한 마음으로 간략히 처리하면서 여유로울 수 있는 것은 다만 이 비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의 지혜를 가지고 모아서 천하의 일을 결단하는 데 있는 것뿐입니다. 왕이 어떻게 고요하면서도 간략함, 자명함을 유지하면서 여유롭게 천하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자기 머리로 안 한다는 겁니다. 천하의 지혜로 국민들의 지금 집단지성이에요.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국민들의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정치학도 지금 이렇게 설명 못해요. 이게 지금 벌써 몇백 년 전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몇천 년 전에 다 나온 겁니다. 동양에서는 이미 나와 있는 정치론이에요. 양심 정치론. 사람은 각각 지혜가 있으니 어리석은이라도 한 가지 지혜는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 지혜를 두루 취하여 하나의 지혜로 합하고 자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지금 설명을 정말 잘해 주신 거예요. 임금이 대통령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지혜는요, 정보는요,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뭔가 하나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이해되시죠? 동네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도 알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 저리 가면 안 되는데 하는 거 하나라도 알고 있을 수 있어요. 다 아무도 안 가본데 혼자 가봐서 당한 거죠, 거기서. 그 정보라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나 저기 갔다가 크게 당했는데 저기 가면 안 되는데 이 얘기를. 자, 남 모르는 정보 하나씩은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 한 수는 있다. 그 사람들의 지혜를 다 모아가지고 근데 모으기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로 합하여. 그럼 이게 집단지성이 됩니다. 하나로 합하여 대통령은 또 합해서만 그냥 쓰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지금 얘기하는 정치인도 드뭅니다만 집단지성을 따르겠다라고만 얘기해도 안 돼요. 집단지성의 정보가 엉터리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대통령은 뭘 할 줄 알아야 되냐? 정보를 하나로 모아서 쓸 줄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로 합하여 근데 제대로 합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자신에게 있는 대통령 자신에게 있는 양심의 잣대로 정밀히 밝혀서 양심 분석을 해야 돼요. 자명하냐 찜찜하냐. 중심을 얻는다면 중을 잡는다면 이거는 딱 자명한 그 답이에요. 치우치지 않은 자명한 답을 딱 얻는다면 천하가 비록 광대하더라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물건을 굴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굴려본다는 건요. 앞뒤 다 굴려볼 수 있죠. 사물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본다는 걸 뭘 의미하면요. 상하 좌우 전체를 다 꿰뚫어 본다는 뜻이에요. 한쪽 면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꿰뚫어 본다. 선 안의 물건이다 하는 거 그 뜻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뒤집어서도 보고 이렇게. 그런데 이게 아니면요. 어느 한 면만 우리가 보고 가는 거예요. 부분만 보고 가는 건데 전체를 다 꿰뚫어 본다는 것을 손 안에 물건 놓고 다루듯이 한다라고 합니다. 천하가 아무리 광대해도 우리 대한민국을 경영한다는 게 아무리 광대한 일 같아도 손바닥 위에 놓고 볼 수도 있다. 왜 가능하냐? 국민들의 눈과 귀를 내 눈과 귀로 삼아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내가 갖고 있는 정보처럼 생각하면서 처리만 하면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심적인 리더는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양심 성찰의 달인이어야 돼요. 자기가 아는 정보를 양심적으로 처리하는 데 있어 달인이면 천하 국민이 갖고 있는 정보도 내가 갖고 있는 정보처럼 다루기만 하면 더 자명한 결론이 나겠죠. 그러니까 성인들은, 동양의 성인들은 남한테 물어보는 걸 좋아한다. 이런 게 미덕인 이유가 정보를 하나라도 더 얻으면 내 정보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양심적으로 자명한 답이 얻어져요. 이거 전문가가 정치하면 된다라고 이 율곡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저울을 가지고 잘 재가지고 정밀하게 재가지고 그 저울이 양심의 저울이에요. 그걸로 재가지고 자명한 건 자명하다, 찜찜한 건 찜찜하다 해가지고 제일 자명한 걸 딱 취해서 국민들한테 써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전에 중용해 보면 동양에서 순임금이 제일 훌륭한 성인이면서 정치인이었습니다. 양심 정치인의 모델이 순임금이에요. 지금 순임금을 모델로 얘기하는 거예요. 순임금한테 공자가 칭찬한 게 있어요. 중용에서. 순임금은 위대한 지혜지. 왜 그러냐? 순임금은 아주 비근한 말도 듣기를 좋아했다. 질문하기를 좋아했다. 비근한 사람, 그러니까 되게 낮은 사람들한테도 질문하는 걸 좋아했다. 만약에 청와대에 지금 순임금이 대통령으로 있다. 그러면 주방장한테도 물어보고 그냥 청소하는 분한테도 물어보고 정치인 아닌 분한테도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번 일 어떻게 생각해요? 한 사람이 국민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뭔가 아는 있어요. 그분 나름대로. 그럼 주방장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제가 요리하다가 느낀 건데요. 그렇게 요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청소하시는 분. 제가 청소하다가 느낀 건데요. 제가 이렇게 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무리하지 않을까요? 뭔가 아이디어 하나라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순임금은 그걸 다 듣고 은하기 양선. 자명하지 않은 얘기는 숨겨주고요. 자명한 얘기는 드날리셨다는 건요. 그건 다 취해서 썼다는 거예요. 자명한 얘기는 싹 취해가지고 자기 정책에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는 항상 치우친 양극단을 파악해서 잘못된 거, 찜찜한 거를 항상 파악하고 자명한 것만 쓰셨다. 공자가 제일 순임금한테 감탄한 부분이 그겁니다. 순임금은 위대한 지혜로다. 항상 낮은 사람들한테도 잘 물어보시고 악한 거는 감추시고 선한 건 드러내셨으며 치우친 건 안 쓰고 자명한 것만 백성한테 베푸셨다. 요거를 지금 율곡이 써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많은 분들이요, 그거를 그렇게 풉니다. 순임금은 남의 단점은 감춰주시고 장점은 널리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그 순임금의 그 말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풀어서 그냥 이해해요. 남의 단점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장점만 얘기해줘. 그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장점만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오판하는 거죠. 그 사람. 이 사람이 늘 범죄 저지르고 다니는데요. 단점은 감춰주고요. 그래도 부모한테 잘해. 그럼 다른 남이 들으면 효자로만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푸는 게 이상했어요. 그래서 고전을 더 뒤져보니까 원래 그 말이 다 주역에서 나온 말들이더라고요. 근데 뭘 의미하냐면요. 단점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악한 부분은 세상에서 작용 못하게 막고 선한 부분은 더 세상에 펼칠 수 있게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악을 숨기고 선을 드날린다는 뜻은요. 그러니까 이 순임금을 만나면 여러분 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하게 악은 하기 싫어지고 양심은 더 하고 싶어지는 상태로 변합니다. 순임금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무서운 사람이죠. 이런 존재가 동양에선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양심 잘한다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이 양심하게 만들어야 동양에서는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도 반드시 취해가지고 임금이 그걸 펼쳐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그래서 그 사람이 양심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요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 진짜 중요하지 않나요? 천하의 지혜를 가지고 천하의 문제를 푼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뛰어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성인들은 양심 전문가일 뿐이지 모든 걸 알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다 내 눈과 귀로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간다며. 국민 얘기를 늘 들어가면서. 제일 자명한 것만 국민들한테 가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전문가가 필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경제 전문가, 정치 전문가, 법률 전문가 있으면 다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지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양심적이지 않은 그런 정보는 바로 골라낸다는 거예요. 왜냐? 경제 전문가가요, 대통령한테 딱 정책을 이렇게 하라고 줍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사심들이 딱 들어있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몇 조 땡기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이 훌륭한 임금은 어떻겠어요? 딱 보고 자명하지 않은 거는 절대 정책이 되지 않게 막아버리고 자명한 얘기들만 취해서 씁니다. 이렇게 하니까 악인들까지도 활용돼 버려요. 왜 악인들이 활용된지 아세요? 악인들이 욕심에서 지른 말들이 되게 좋은 말들도 많아요. 실제로. 저희 학당도 그렇게 운영이었습니다. 학당 욕하는 사람들한테서 아이디어 되게 많이 얻어요. 야, 막 그따위로 하느냐 하다가 네, 저도 같이 욕은 해요. 막 욕은 해서 저도 한은 풀어야 되니까. 그런데 제 에고는 그런 식으로 한을 풀지만요. 양심은 딱 깨어서 보고 있습니다. 저거 괜찮은데? 갖다 써버려요. 좀 당당한 게요. 갖다 써버리면 그 사람한테도 공덕이 가겠죠. 저도 욕은 하지만 에이, 너도 포인트는 받게 해줄게. 그걸 가지고 제가 좋은 일을 해버리면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온 거야? 저기서 왔거든요. 그 사람한테도 좋은 복이 갑니다. 지금 박근혜 씨를 보고 우리가 각성하면 박근혜 씨도 포인트를 받아요. 근데 박사모처럼 옹호하면 같이 죽어요. 둘 다 포인트 못 받아요. 누가 박근혜 씨를 위하는 사람입니까? 저죠. 우리죠. 이해되시죠? 이걸 모르신다니까 얘기를 해줘도. 따끔하게 뭐라고 할 때 뭐라고 하고 그 사람처럼 안 살려고 노력해야 그 사람한테도 공덕이 가요. 누가 저기 윤홍식이 왜 저렇게 2016년에 각성했어? 박근혜 때문입니다. 그럼 그쪽으로 포인트가 갑니다. 누가 윤홍식이 정치하게 만들었어? 박근혜 최순실이죠. 공덕이 갈까요? 안 갈까요? 이게 같이 사는 법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당장 잘해주는 사람이 자기 잘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같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논리 제 이전 강의 들으시면 제가 계속 그때는 MB로 예를 들었는데 요즘 이제 얘가 바뀌었는데 정권 때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민들 양심을 또 각성시켜요. 아니 230만 양심을 누가 각성시켰어 갑자기? 왜 밤에 추운데 촛불 들고 나와서 이렇게 최순실 박근혜요. 그럼 공덕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갑니다. 받아야 될 벌은 다 받겠지만 그 사람들도 나중에 다시 또 양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 희망의 싹도 우리가 심어주는 게 돼요. 이게 상생의 정치입니다. 너무 이게 고단수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게 상생이에요. 저희는 항상 상생의 정치를 할 겁니다. 벌은 확실히 받게 해주는 게 그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번에 벌을 받다 말면 다음 생에 벌을 또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벌을 화끈하게 해주고 우리가 또 배워버리는 거죠. 그 사람으로부터. 그럼 이 사람한테 나중에 포인트까지 가요. 최고 아닙니까? 현상만 보면 제대로 벌 받고 끝나는 거겠지만 이걸 살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적입니다. 팬이 안티라니까요. 알고 보면 안티들이 많아요. 저희가 더 이 모두를 위한 그 그림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하는 것도 아시면 이거 재밌습니다. 이게 보살도거든요. 실전 보살도예요. 그러니까 일의 기미가 번잡하다고 하더라도 높은 곳에서 물동이에 물을 딱 쏟는 것처럼 아주 쉽게 결단할 수 있다. 위에서 물을 부어버리면 물이 그냥 아주 그냥 아래까지 바로 들이치겠죠. 이 정도로 일을요 신속하게 처리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버리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바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율곡이 주장하는 겁니다. 선조더러 제발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생각컨대 천하의 눈을 자신의 눈으로 삼는다면 보지 못할 게 없고 임금이 직접 안 봐도요. 저 말단 공무원이 어디 바닷가 가서 현장을 보면 임금이 본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정보를 활용할 줄만 알면. 근데 이번에도 막 세월호 하나에 막 헤맸죠. 구조가 되고 있지도 않은데 사진 찍어라고 계속 사진 영상 보내라고. 이게 제대로 일 처리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진짜 훌륭한 대통령이라면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진짜 자신처럼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줬겠죠. 그래서 현장에 있는 손발도 내 손발처럼 쓰고 현장에 있는 눈도 내 눈처럼 쓸 수 있는 이게요. 이게 양심 전문가가 아니면 이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거를 챙기다 보니까 그걸 못해요. 나 유리한 거, 나 뭐 빛낼 거, 청와대 빛낼 거 하다가요 현장에서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안 움직이는 게 오히려 도움 주는 거죠. 이번 정권에 보니까. 대통령 가면 현장에 구조하다가도 멈추고 대통령 불난 데 가서 불 끄지 말라고 하고 대통령 갔잖아요. 이번에 대구시장. 아세요? 불 끄고 있는데 물 중단하고 하자고 그래서 다 반발해서 결국 물 주고.
미친 짓을 하고 다녀요. 근데 국민들을 이용하는 리더냐, 국민들하고 지금 싸우고 다니는 리더냐, 이 차이죠. 그래서 이러면 좋겠다는 겁니다. 율곡선. 천하의 길을 자신의 길로 삼는다면 들리지 않는 것이 없으며 천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는다면 생각하지 못할 지혜가 없을 거다. 국민들 중에 누가 낸 아이디어더라도요, 내가 낸 아이디어처럼 존중해 준다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걸도 돋보이게 하려면 깔아뭉개야 되죠. 선조가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순신의 공을 자신의 공으로 이겼다면 어땠을까요? 그럼 나라가 살았겠죠. 근데 이순신을 질투하니까 결국 결과가 다 안 좋게 됐잖아요. 이것이 성스러운 황제나 밝은 왕이 천하를 격려하여 분발시키면서도 천하의 정치를 다 잘되게 만들면서도 심력을 수고롭게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까닭입니다. 뭔 얘기냐면 진짜 훌륭한 리더는요, 그런 천하를 다스리면서도 정신력이 항상 수고롭지 않다는 거예요. 여유롭다는 거예요. 왜? 내 지혜를 다 쓰는 게 아니니까. 국민의 지혜로 국민의 문제를 풀게 하니까 나는 중간에서 잘 이걸 물고만 터서 잘 물 흐르게만 도와주는 거니까 정보들이 잘 흐르게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는 여유롭다는 거예요. 진짜 전문가가 다스리면 그 전문가는 천하를 경영하면서도 그렇게 피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까지 해주면 안 힘들 수 있다. 힘든 거는 생으로 자기 머리로 하려니까 힘들다. 이 정치한다면서 힘든 분들은 지금 본인 살 길 찾으려니까 다 힘든 거죠. 근데 이 공심을 가지고 국민의 문제를 국민의 지혜로 풀게만 잘 경영한다면 그렇게 피곤할 일 없다. 심력 낭비할 일이 없다. 이렇게 율곡 선생이 조언해 줍니다. 이에 반대되면 스스로 성스럽다고 하는 것에 막히고 나만 리더가요. 제일 못된 리더가 내가 제일 잘한다고 하는 리더죠. 나만 그렇게 성스럽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막히고 자신의 의견만 쓰는 병이 생기고 내 의견만 쓰지 신하들 의견을 안 써요. 국민들 의견도 안 써요. 왜냐? 국민들 의견을 쓰면 국민들이 나보다 더 똑똑하다는 게 돼버리잖아요. 신하가 나보다 똑똑하다는 게 되니까 기업에서도 지금 이러지 않을까요? 독선적인 CEO라면은요, 밑에 의견들을 다 묵살할 거라는 거죠. 지적해가지고 뭉갠단 말이죠. 자신의 총명만을 자랑하게 되어 선조가 이런 병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왕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마시라고 지금 경고 준 겁니다. 한 세상을 업신여기고 세상에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제일 똑똑한 것 같아. 천하 사람들을 자신만 못하다고 여기고 장막을 사이에 두거나 보세요. 장막을 사이에 두고 담장만 사이에 두더라도 견문이 못 보는 곳이 생기고 못 듣는 곳이 생기는데 천하의 광대함은요. 임금이 어떻게 보고 듣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천하 사람들이 정보를 주고 싶게 경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주기 싫게 경영한다는 게 나 잘났다 하면 정보를 안 준다는 거예요. 나 잘났다 하면서 국민들의 갖고 있는 국민들의 정보를 무시하는데 누가 주겠어요? 그러니까 집단지성을 활용하려면 집단지성을 존중하라는 거죠. 국민들을 미개하다고 보면서 지금 정치인들도 비슷해요. 지금 여나 야나 대부분 국민들을 미개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민심에 대해서 되게 소홀한 거예요. 민심이 지금 막 울부짖는데 그거를요 되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어요. 지금 야권 대선 주자들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판한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이재명 씨가 왜 떴나요? 이재명 씨도 문제 많은데 왜 떴나요? 갑자기. 왜냐하면 이재명 씨가 지금 이 정도 지지율 오른 것만 해도 기적이거든요. 근데 왜 올랐나요? 민심을 들어주는 것 같으니까 오른 거예요. 또 안 들으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데도 야권 주자들이 민심을 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봐요. 민심을 이용해 먹을 생각하고. 그러다가 국민들 더 열받게 해가지고 결국 그 탄핵 어떻게든 소추 그 가결을 한 게 국민들이 막 그 당사 지키고 막 협박하고 해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도요, 그 안 하려고 하는 걸 막 표창원 씨가 나 사퇴하겠다고 막 해서 겨우 분위기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날까지도 분위기가 안 잡혔다는 거예요. 탄핵에 대해서. 황당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여야 막론하고요, 민심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게 지금 제가 봤을 땐 아주 제가 진단하는 부분입니다. 민심을 우습게 보고 있다. 그 독선에 빠져 있어요. 나만 따르면 된다. 우리 당만 따라오면 된다, 국민들은. 국민들은 판단하려 하지 마라. 우리만 따라오면 된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정치가 인이라면요, 구태 정치라는 거예요. 여건 야건 상관없이. 이해되시죠? 아무리 멋진 말을 해도 그 마인드가 지금 잘못될 수밖에 없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 우리가 이 고전을 보면서 이걸 뽑아내야 됩니다. 내가 제일 잘 알고 우리 당이 제일 잘 알고 우리가 제일 명확히 알고 있다. 국민을 무시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우리 홍익당이 제일 자신 있다고 하는 거는요. 이런 거랑 달라요. 우리 말만 들으면 된다가 아니에요. 국민들 의견을 양심적으로 모아내는데 우리가 제일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걸 제가 자신한다는 거죠. 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국민들한테 제가 이것만 하라고 하는 게, 정책은 무조건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정치인들은 자꾸 자기 그 정책 가지고 국민들을 막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 정책에도 또 사심이 묻어 있고, 저는 그게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따라가는데 전문성을 갖춘 그런 정당이 나오면 재밌지 않겠냐는. 근데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따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보들을 양심적으로 되게 잘 쓰는, 그러니까 양심 분석이 탁월한, 이러면 국민들도 안심하고 같이 갈 수가 있죠. 서로 정보를 주면서. 즉 국민들이 아무리 정보를 막 던져도 저쪽에서 양심적으로 잘 받아 쓰는 것만 확인되면 서로 이렇게 같이 갈 수가 있다니까요. 국민들도 마음대로 짓거릴 수 있어요. 왜냐? 어차피 저기서 알아서 양심적으로 잘 쓸 거니까. 그럼 그런 리더가 더 편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의견만 줘, 우리가 알아서 자명하게 잘. 근데 진짜로 줬더니 자명하게 잘 써요. 그럼 믿고 그냥 내가 느끼는 거 그냥 얘기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서로 그러면 되게 편해집니다. 그런데 국민이 한마디 하면은 바로 의견 줘봐 했다가 국민이 주면 조목조목 막 지적하고 이래서 니들이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럼 두 번째 얘기 안 합니다. 입 닫아요. 이해되시죠? 정조가 되게 똑똑해가지고요. 정조 때 조정이 그랬어요. 정조가 너무 똑똑하니까 신하들한테 의견을 구해요. 신하가 말을 해요. 정조가 말로 다 이겨버려요. 그럼 나중에 신하들이 무조건 임금님 짱 이것만 외치면서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임금님 짱. 어차피 임금이 이길 건데 이길 때까지 말싸움을 할 거고 그때 지고 끝날 텐데. 독선적 리더가 갖고 있는 병폐가 그거예요. 즉 신하들의 정보도 못 쓰게 돼요. 나중에. 말을 안 하니까 아무도. 말했다가 뭐 되는데 왜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세종의 리더십이어야 된다는 게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거는, 세종은 계속 부추겨서 막 상대방까지도 막 계속 말을 하게 돼요. 반대파도 꼭 조정에 뒀습니다. 늘 지적만 하는 사람도 끝까지 뒀어요. 그래서 그 사람 죽을 때 나를 내 말에 그렇게 반응해주는 임금 밑에서 정치하다 가서 아주 행복하다고 죽었단 말이에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를 하려면 리더는 양심에 대해서 되게 소양이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세종이 뭔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행보를 보면 양심 전문가예요. 그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실제 실록을 보고. 그래서 이제 율곡도 그런 율곡도 당연히 세종이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세종 때 그런 정치를 구현해 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호문답 같은 데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세종이죠. 해동 요순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종이. 결국 세종의 별명도 해동의 요순이에요. 해동의 순임금이다. 자, 스스로 성스러운 지혜를 가졌다고 하지 않고 남에게서 선함을 취하는 것.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 안 하고 남한테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것. 이게 남이 볼 때는 비천한 것 같지만 실로 위대한 순임금께서 행하시던 겁니다. 순임금이 하던 거다. 왜 안 따르느냐. 순임금의 총명함이 어찌 남만 못해서 남에게 늘 선을 취했다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맹자에 나온 말인데요. 맹자가 순임금을 또 칭찬해 주면서, 순임금은 천자가 돼서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등용 못하고 바깔 때부터 등용돼서 천자 될 때까지 하나만 했다는 거예요. 순임금은 오로지 남한테서 선을 취했다는 거예요. 남이 더 양심적인 거 있으면 무조건 배워버렸다는 거예요. 순임금은. 이 천자가 된 뒤에도 자기가 더 모르는 분야에 있어서 누군가가 더 양심적인 얘기하면 무조건, 정보가 부족하면 양심적일 수 없어요. 더 자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비양심은 아니지만 더 양심적일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요. 도리는, 우주의 이치는 무궁합니다. 우주의 보편 법칙은 무궁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내가 다 알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성인도. 그러니까 그 분야 전문가 얘기 들으면 더 자명한 양심의 답이 나와요. 순임금은 그거를 취해서 쓰는 걸 즐긴 거예요. 그래서 천자가 된 뒤에도 아까 공자님 말처럼 낮은 사람한테도 늘 물어본 거예요. 혹시 놓치는 거 없나 해서. 그걸 맹자가 칭찬해 준 거예요. 항상 순임금은 남한테서 선을 취했다고. 순임금도 그러지 않았냐. 진실로 도리, 보편 법칙입니다. 도리는 무궁하고 성인의 알아야 될 법칙은 너무 많고 한 사람이 알 수가 없고
성인의 마음은 광대하고 공정하고 밝아서 성인은 양심 전문가고 그러니까 성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의 선한 말이라도 들으면 성대하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누군가가 아무리 왼수가 한 얘기도 양심에 맞는 얘기 하면은 바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스님은 그게 자명하니까. 하나의 말이라도 들으면 성대하게 그것으로 말미암는 그걸 실천해서 남과 자신의 간격을 두지 않았다. 내 양심이 한 말처럼 듣지 남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양심이 한 말은 다 내 양심이 했다고 생각하고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왼수가 얘기하더라도 그 왼수 안에 있는 양심이 얘기한 거는 그건 하느님의 명령이다 생각하고 네 거 내 거 안 따지고 바로 구현해버리더라는 거예요. 무섭죠, 이런 분들. 이게 동양에서 추구하는 성인상입니다. 그래서 나와 남을 가르지 않고 그냥 똑같은 양심의 소리로 자기 양심의 소리로 알고 그냥 해버리더라. 이런 까닭에 천하의 선함을 모두 모아서 자신의 작용으로 삼을 수 있었다. 국민 전체의 양심을 활용했다 이거죠. 자기 양심만 쓴 게 아니라 자기 재능만 쓴 게 아니고 국민 전체의 재능을 쓰고 국민 전체의 양심을 썼다. 이것이 순임금께서 성스러움을 지극히 할 수 있었던 까닭이다. 하필 스스로 성스럽다고 하고 자신의 의견만 사용하여 순임금보다 높기를 힘쓴다면 오히려 어둡고 막힌 길로 달려갈 거다. 선조 당신이 조금 잘났다고 당신 의견만 잘났다고 쓰다 보면 순임금보다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어두운 길로 가게 될 거다. 선조 입장에서는 순임금은 잘 몰랐나 보지 잘났다는 거. 나는 똑똑해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완전히 막장으로 가는 거다. 이거. 자, 팁 하나 또 줍니다. 혹자가 묻기를 임금이 이런 좋은 정책을 다 모아서 이렇게 합해서 쓰려고 하더라도 어진 선비들이 그 명령을 안 들으면 그러니까 혼자서 잘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신하들도 다 어지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임금이 선을 정성껏 좋아하지 않을까만 걱정이다. 임금이 진짜 오타쿠면 밑에 오타쿠들이 안 모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가짜로 좋아하니까 밑에 안 모입니다. 보세요. 임금이 나는 양심을 좋아합니다 하면서도 사실은 술을 좋아하고 있으면 밑에 누가 모일까요? 술꾼들만 모여요. 양심 얘기하면서 술 마시는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좋아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임금이 선을 진짜 진실로 정성껏 좋아한다면 선비들이 천리도 멀다 않고 다 모여들 거다. 동지들이 다 모여들 거다. 어진이는 도를 행하려고 모여들 거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그 계책을 다 임금한테 전해주려고 모일 거고 정직한 사람은 충성을 바치려고 모여들 거고 용맹한 사람은 자신의 용맹함을 다 한번 써보려고 모여들 거다. 어찌 선비가 명령에 호응하지 않을까 걱정하냐 이거죠. 아주 쉽죠. 이런 실전 팁들 들으세요. 오늘 이것만 공부하셔도 조선왕조 500년의 어떤 엑기스를 딱 얻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선을 좋아한다는 이름만 있고 말로만 선 좋아한다고 하고 진짜로 좋아하는 실질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계책, 정책들이 만들어지더라도 그 헤아림이 합당하지 않을 거며 그 정책을 시행할 때 문제가 생길 거며 난초의 향기를 악취라고 할 것이며 수출 희다고 할 것이며 그러니까 왜 잘못된 판단을 막 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납으로 만든 칼을 갖고는 날카롭다고 서로 지들끼리 막 이렇게 헛것을 보는 거죠. 헛것을 보면서 옳고 그름, 사특하고 발음에 있어서 아득하여 취하고 버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엉뚱한 거를 취하고 좋은 거를 갖다 버리고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시행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아주 어두운 깊은 연못에 떨어진 거랑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선비들이 망망해져 가지고 돌아갈 것입니다. 여긴 아니구나 하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임금이 양심을 좋아한다고 해서 왔는데 보니까 양심을 안 좋아하면 선비들은 떠날 거라는 거예요. 나라도 가서 집에 가서 양심 지키자 하고 떠날 거라. 그러면 나중에 막 그런 선비들한테 아이디어를 구하고 말을 구하고 아이디어를 구하고 선비를 초빙한다 한들 누가 감히 그 명령에 호응하겠습니까? 누가 그 조정에 서고 싶겠습니까? 이건 모두 임금이 스스로 취한 겁니다. 당신 잘못입니다. 이렇게 조정에 소인배들만 있고 군자가 없어요 라고 하면 율곡이 뭐라고 하겠어요? 네가 그것만 좋아하니까 그렇다니. 이게 온화하지만 아주 그냥 선조가 들으면 기분 나쁠 얘기들이죠. 득실이 이와 같으니 전하께서는 굽어 살피시옵소서 하고 끝나요. 통촉하옵소서. 말은 좋은데 내용을 들어보면 다 막 욕이죠.
네 때문이야. 그래서 조정에 훌륭한 신하가 없습니다. 너 때문이야. 이거 너가 안 좋아해서 그래. 네가 진짜 좋아하면 전국에서 다 모일 거야. 모였다가도 너가 안 좋아하니까 다 떠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간언을 한 거예요. 조선 문화가 이래요. 지금 이 정도 대통령한테 올릴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야권도 반성해야 되는 게 누구나 지금 책임 미룰 게 아니라 나라가 이 지경이 된대요. 만약에 야당만이라도 정말 양심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MB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야당 거의 무시하고 사셨죠? 왜요? 일을 안 하니까요. 야당이 있다는 걸 잘 못 느끼고 살았어요, 저희가. 최근에 와서 좀 느꼈는데요, 저는. 한 10년간 못 느꼈는데요. 야당이 거론이 안 돼요. 아니, 대통령과 이런 정부가 막 그 온갖 폐악질을 해도 제대로 된 비판이라도 제대로 못 해요. 그러니까 후련하게 욕이라도 못 해서 국민들로부터 민심을 잃었습니다. 야당이. 최근에 와서 지금 다시 억지로 지금 민심을 따르지 않으면 죽게 생겼으니까 따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반성 다 하시자. 소수의 양심적인 정치인은 당연히 있겠죠. 있겠죠. 근데 다만 그분들의 그런 양심적인 행보마저도 이게 밖으로 드러나지 못하게 막았던 그 더 강력한 비양심 세력이 각 그 여야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치를 한번 제대로 해보자는 거는 이 정도 그림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지 그냥 막 제가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양심적 리더만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이렇게 고생한다. 국민들 머리 좋고 재능 좋고 다 좋은데 이번에 보세요. 주갤러들이 다 잡아내죠.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진짜 막 다 잡아내죠. 주식 안 하고 다 그거 뒤지고 다녀요. 주식 안 하고. 지금 국민의 눈과 귀가 돼주고 있지 않나요? 이게 다 되는 일이에요. 지금 율곡대보다 더 잘 될 일이에요. 당시에 천하의 눈과 귀를 저기 뭐 황해도에서 일어난 일을 임금이 정확히 받아듣기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폰 가지고 찍어서 보내주면 끝이에요. 시간도 안 걸려요. 천하의 눈과 귀 지금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는 그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욕심부려버리면 다 망친다는 거죠. 지금 특히나 이런 세종 같은 리더가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왜냐? 그런 리더만 있으면 지금은 엄청난 걸 해볼 수 있어요. 세종 때 업적에 아주 뭐 몇백 배, 몇천 배도 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렇게 좋은 시대예요. 세종 때 여론조사 17년간 했어요. 요즘은요. 오늘 7시에 그 온라인에 접속하셔서 투표하세요 그러면 뭐 몇 초도 안 걸릴 일이에요. 분석까지 바로 나올 겁니다. 오늘 밤에. 지금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딱 하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뭐 더 말 드려봐야 우리끼리 뭐. 그래서 저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희망이 있다는 게 분명히 있어요. 희망이 있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민족의 힘으로 충분히 별짓도 다 할 수 있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그런 집단지성을 그래서 홍익당 3대 사업이 뭡니까?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창조적으로 작용되려면 양심에 대해서 국민들을 더 각성시켜드리자. 국민들의 양심 각성이 첫째 사업이고 두 번째, 이건 홍익학당을 통해 지난 5년간 유튜브로 하던 일입니다. 12년간 하던 일이지만 최근 5년간 열심히 했던 일이에요. 더. 두 번째, 국민들의 그런 집단지성이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지혜를 얻겠다는 건 잘못된 발상 아닙니까? 독재 정권이 뭐가 문제냐면요. 국민들한테 엉터리 정보를 계속 줘요. 그래서 그때 세뇌되고 나면요. 평생 그 세뇌에 벗어나기 힘듭니다. 이해되시죠? 자, 왜곡된 정보를요. 오래 들으면 벗어나기 힘들어져요. 정확한 언론,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큽니다. 언론들도 정확해야 되고 정부도 나서서 정당들도 정확한 정보를 국민한테 주고 국민이 이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훌륭한 결론을 내리면 반드시 그 결론을 실행시키자. 이게 홍익당의 3대 사업입니다. 나중에 홍익당이 정권을 창출하더라도 그건 꼭 해야 될 3대 사업이에요. 국민들의 양심을 계속 깨어나게. 왜냐 안 그러면 국민들이
양심적이지 않은 판단을 하실 테니까 올바른 판단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올바른 판단에 필요한 재료,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면 적극적으로 그 지혜를 활용해서 천하사를 바로잡자는 겁니다. 이게 홍익당 3대 사업이에요. 네, 제가 다 이런 원리로 저는 계속 이런 논리로만 문제를 풀어가는 걸 배웠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예전 요순, 율곡, 태계의 마인드로 지금 이 상황을 보고 풀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앞에서 보수 감히 명함 내미시면 안 되죠. 저희는 홍익 인간을 이념으로 하죠. 5,000년 전부터 내려오던 가치를 지키겠다는 엄청나게 보수적인 정당입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러면서 비양심적인 건 다 뜯어고치겠다는 엄청나게 진보적인 정당입니다. 이게 홍익당입니다. 재밌죠? 보수, 개인 재산이나 지키겠다는, 기득권이나 지키겠다는 보수는 감히 우리한테 까불지 마시라. 우리는 5,000년 이상의 묵은 가치를 지키겠다는. 인간의 보편적 그 본질은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리고 그 가치를 깨는 거는 모두 바로잡고 뜯어고치겠다는. 이게 보수와 진보의 그 핵심을 다 담고 있지 않나요? 이 홍익이라는 이념 안에는 그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 홍익을 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도 합쳐보고 북한까지도 다 통일시키자. 북한도 홍익에는 반대 못합니다. 자본주의에는 반대해도, 미제국주의에는 반대해도 단군 이념에는 반대 못해요. 북한 주체 사상의 뿌리가 결국 단군인데요. 이거 반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이 역사학에 있어서는요, 고구려도요, 예전에도요, 대한민국보다 고구려나 단군을 더 밝히려고 되게 노력했었어요. 예전부터 북한 역사학계의 특징입니다. 고고학도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했었고. 왜냐하면 거기다 뿌리를 대고 자기들 그 왕조를 또 김씨 왕조를 선전해야 되니까. 아무튼 사심으로 한 일이지만 북한 주민들한테 단군에 대해서는 되게 강조해왔단 말이에요. 그럼 홍익 이념이면요, 남북 통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남북만 좋은 게 아니라 남북이 이제 하나로 강대국을 만들고 나면 전 인류한테 홍익 가지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문명의 폐해를 홍익으로 치유하는 비법을 이 몸으로 다 실천한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 입증해낸 통일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팔아서 전 세계에 또 홍익을 수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본인이 암 낫고 암약을 팔아야 잘 먹히지 않을까요? 통일해놓고 전 인류한테 홍익 얘기하면 먹힙니다. 그전에는 안 먹힐 거예요. 통일도 못하는 나라가 뭐 대안을 제시하고 하면 따라가겠어요. 근데 통일까지 시켜낸 다음에 전 인류에게 비전을 제시하면요, 우리나라는요, 여러 가지 의미로 강대국이 될 겁니다. 꼭 무슨 군사력 강해서 강대국이 아니라 정말 강한 나라, 인류를 선도할 수 있는 나라가 돼버립니다. 이런 게 우리가 욕심도 들어있죠. 욕심도 들어있죠. 다른 나라가 잘 돼도 되는데 굳이 우리가 잘하겠다는 건 욕심이고. 하지만 내용이 양심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욕심은 가져도 좋다고 봅니다. 양심을 우주에서 제일 잘해야지, 이런 욕심 괜찮잖아요. 그래서 욕심이지만, 욕심이긴 하지만 좋은 욕심이다. 그래서 잘하겠다는 게 양심이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양심 정치, 율곡을 통해서 배우는 양심 정치론의 어떤 그 지혜를 이 시대에 이런 식으로 적용해 보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